나는 올해로 40대 후반에 접어든다. 나이만큼이나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 중학생 아들 둘을 둔 외벌이 가장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였다. 아내는 건강 문제로 오랜 기간 일을 하지 못했다. 처음엔 미안해했고 나는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다. 세후 수입은 400만 원 남짓. 이걸로 집 대출이자 보험료, 핸드폰 요금, 자동차 기름값, 식비, 두 아들의 학원비와 교재비, 그리고 경조사비까지. 눈 감았다 뜨면 빠져나가는 돈이 한가득이다. 외식 한 번도 조심스럽고 생일 선물 하나에도 예산을 고민해야 한다. 그럼에도 나는 매달 350만 원 이상을 아내에게 건넸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아내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년 동안 죽어라 일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대출도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고 비상금 통장도 휑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며칠 전 용기를 내서 조심스레 물어봤다. 요즘도 생활비 빠듯해? 우리 지금까지 모은 돈 얼마나 돼? 아내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얼버무렸다. 피곤하다며 말을 돌리고 괜히 짜증을 냈다. 그때부터 내 촉이 발동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우편물 몇 개를 뒤져봤다. 카드사 명세서, 낯선 금융기관 고지서, 이상한 문자들. 점점 머리가 멍해졌다. 결국 따졌다. 다 말해. 이게 뭐야? 어디에다 돈 쓴 거야? 그제야 아내는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도박이었다. 온라인 도박.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빠져들었고 잃은 돈을 복구하려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단다. 지금 빚이 1억이 넘는다고 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지난 10년 넘게 내가 벌어서 준 돈, 그 고생 끝에 남은 게 500만 원 뿐이었다. 아이들 학원비 빠듯하게 넣고 커피 한 잔도 사치였던 그 시간들. 아내는 내 돈을, 우리 가족의 미래를 그렇게 날려버린 것이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아이들, 대출,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월. 내가 떠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아직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아내는 예전부터 몸이 약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벌이가 된 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어요. 나는 묵묵히 일했고 세후 350에서 400 정도 되는 수입을 빠짐없이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집 대출금,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경조사비, 통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식비, 외식비까지. 빠듯하지만 우린 버텨왔어요. 아이들도 착하게 잘 커졌고 공부도 제법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내 책임감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달렸고 월급이 들어오면 곧장 아내에게 전달했죠. 큰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말을 꺼냈고 평소에는 내가 따로 돈을 관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집안에 우편물이 자주 오기 시작했고 아내는 그걸 유난히 숨기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병원 관련 서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인가 우편물을 내가 먼저 확인하게 된 적이 있었고 그 안에는 카드 명세서와 대부업체 관련 문서가 있었습니다. 내가 묻자 아내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거 예전에 잘못해서 한 번 쓴 거야. 지금은 안 해. 다 정리됐어.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나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서랍을 뒤졌고 거기에는 각종 채무 서류와 사채 관련 명세서가 가득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토록 가족을 위해 묵묵히 달려왔는데 아내는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고 이미 1억 가까운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지금껏 뭐 한 걸까? 아내가 아팠기에, 아이들이 어리기에 나는 모든 걸 감당했는데 돌아온 건 무너진 신뢰와 거대한 빚더미였어요. 나는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언제부터였냐고?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은 다 어디에 갔냐고?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뗀 말이 미안해. 나도 멈추고 싶었어. 근데 안 됐어. 도박. 그 두 글자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시간들이 밀려왔어요. 나는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아내를 믿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쯤에서 끝내야 할까? 그 고민이 하루하루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멀쩡한 척했지만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졌고 아내는 예전보다 더 말수가 줄었어요. 식탁에 앉아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대출금, 아내의 도박빚,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 앞으로 들어갈 아이들 학원비와 식비. 세후 400으로는 택도 없다는 결론이 금세 나왔어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동안 갚은 줄 알았던 집 대출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나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함께 인생을 꾸렸던 사람, 아이들의 엄마. 그 아내가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렸다는 사실이요. 아프고 힘든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 손으로 책임졌어요. 하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혼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도 벽에 부딪힙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기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도 해봤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 집은 팔아야 할지도 모르고 이대로는 아이들 교육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다시 진지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였어요. 조용한 거실에서 나는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더는 그녀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묻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 그 밤 이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에서 기운이 빠졌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전까지도 몸이 약하긴 했지만 그땐 그래도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해졌고 나를 볼 때마다 눈치를 살폈어요. 내가 늘 하던 대로 학교는 어땠어? 하고 묻는데도 대답은 짧아졌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나는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빚부터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 내역, 신용카드 연체, 사채까지 확인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신뢰였고 문제는 반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미 아내는 몇 차례 도박을 끊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도박 중독센터 상담 기록도 발견했고 몇몇 자필 일기장에 이번엔 멈추자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멈추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나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진행하면 집은 반으로 나눠야 할 것이고 아이들 양육권도 조정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이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겪었던 가정의 붕괴가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닌지 그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혹시 다시 믿어줄 수는 없을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에게 월급을 건넬 때 그녀는 내 뒤에서 도박장을 오갔다는 사실. 그 이면을 알게 된 이상 나는 더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나는 나대로 자유로워지겠지만 아내는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짐이 또 아이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모두에게 더 나은 걸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가까운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했어요.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아내분의 도박으로 생긴 채무는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다면 본인 단독 책임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머리에 남았습니다. 복잡해진다는 말. 결국 이혼을 해도 아내의 빚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갚아온 집 대출조차 지켜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갑자기 나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켜온 시간이 너무 무겁게 무너졌어.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해줘. 다시는 숨기지 말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몇 년 전부터 모바일 도박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고 해요. 그저 몇만 원으로 재미를 보려다 점점 커졌고 잃은 돈을 복구하려 하면서 더 깊어졌다고. 그때마다 내게 말할 용기가 없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무서웠어. 당신이 알게 될까봐. 근데 그보다도 내가 당신이랑 애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고 동시에 현실적인 벽이 너무 컸어요. 아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수가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크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이자 배신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뒤 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평생을 함께 버텨온 형제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형 인생도 생각해야 해. 애들은 아직 어리지만 형은 그 무게 다 감당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스스로 무너졌고 형이 다시 세워줄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고민의 끝에서 정말로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지키는 것인가? 놓아주는 것인가? 결정을 내리기 전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중학생이 된 두 아들.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어른스러운 눈빛을 가진 아이들.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며 사는지 이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왜 자주 울어?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모든 걸 말해줄 수도 아무것도 모르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건 아내의 실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라는 걸요. 아내는 여전히 죄책감에 무너져 있었고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도박 중독 상담을 신청하고 심리 상담도 받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정말 후회하고 있었고 달라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이 진짜로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감내해왔는지. 그 무게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처럼 지내던 주유소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20살 무렵 겨우겨우 동생 데리고 독립했을 때 원룸까지 마련해 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분이었어요. 근황을 물으시기에 결국 솔직히 다 말씀드렸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항상 책임감 있는 애였어. 너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은 드물지. 하지만 자책하지 마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때론 놓는 것도 책임이야.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나는 정말 책임을 다했어요. 남들보다 몇 배 더 힘든 삶 속에서도 버텼고 지켰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널 미워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이유는 모르겠어. 치료받고 다시 일어서길 바랄게. 하지만 이제 나랑 함께하는 삶은 여기까지야. 그녀는 오열했고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내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대했지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도 울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 스스로라도 울어줘야 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반항 없이 받아들였고 모든 걸 자신의 잘못이라며 물러섰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요구했고 그녀도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컸는지 아무 말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함께했던 부부의 연은 한 장의 서류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끝이라고 마음까지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 잠든 뒤 혼자 앉아 과거를 곱씹었어요.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 처사이를 품에 안았던 날 함께 웃던 일상들.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기에 더 쓰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박은 병이다, 중독이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병을 안고 있는 당사자만큼이나 그 옆에서 병을 끌어안고 버티던 가족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걸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그랬어요. 다만 작은 아이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빠, 엄마는 언제쯤 나아질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엄마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자고. 그녀는 고맙다고 했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은 엄마와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나는 그 만남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그건 아이들만의 시간이니까요. 다만 아이들이 돌아오면 표정 하나하나 살피며 엄마는 어땠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아이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밝게 웃으려 노력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부로선 끝났지만 부모로선 아직 이어져 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슬슬 내 삶의 변화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몇몇은 다가와 힘들겠어요라고 위로했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저러니 돈이 안 모이지라고 수군거렸죠.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런 말조차 무뎌졌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후회할 이유는 없다는 걸 마음속에서 천천히 다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 덕분에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고 함께 밥 먹는 게 소중하고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게 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이제 혼자가 된 삶은 익숙해졌고 어쩌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간단히 밥을 차려주고 출근 준비를 하는 바쁜 일상. 퇴근 후에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맞이하고 밥 먹이고 숙제 챙기고 간간히 대화도 나눕니다. 평범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나만의 리듬이 생겨났어요. 아내와의 문제는 내 인생의 하나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아이들과 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뿐입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했어요. 빚과 상처, 고된 삶이 앞에 놓여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다시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삶이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빚은 남았고 대출은 여전하지만 하나씩 갚아나가면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의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아이들에게 떳떳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을 걷습니다. 간단한 도시락 싸서 근처 뚝섬이나 한강 가서 햇살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고 웃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아내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가끔 아이들 만나는 날이면 예전보다 조금 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짊어질 삶은 오직 나와 아이들 몫이니까요. 나는 아이들에게 자주 말해줍니다. 우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노력한 만큼 분명히 더 나은 삶이 올 거야. 그리고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다시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상처투성이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찰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 걸음씩,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요. 당신은 잘 살아냈어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